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독서와 문법, 미래엔 교과서 제2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우리말의 문장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1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문장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종결 표현도 배울 것이고, 높임 표현도 배울 것이고, 시간 표현도 배울 것이고, 피동과 사동 표현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부정 표현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인용 표현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이 사실은 많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종결 표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종결 표현을 기준으로 다음 문장의 유형을 말해보고 실제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문장의 형태일까? 종결 표현을 보니까 물음표가 붙어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의문문인 것 같은데 과연 의문문인가?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기지 말아라 음식을,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힌트가 되겠죠. 자, 본문 보도록 할게요. 국어는 종결 어미에 의해 문장의 의미가 명확히 결정된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우리 문장의 종류가 됩니다. 문장의 종류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장의 종류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위 문장의 경우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이 문장의 종류는 뭐예요?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이것은 의문문이지만 그 의미는 음식을 남기지 말자는 청유 내지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명령에 가깝다. 결국은 이런 숨겨져 있는 의미, 그러니까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기능이겠죠.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기능.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실제로 사용된 문장의 최종적인 기능은, 문장의 최종적인 기능은 뭐를 통해서?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해 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특징 중에 종결 어미를 끝까지 봐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그것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청유문인지 감탄문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서 문장의 최종적인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문장의 유형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기를 보시면 문장의 유형과 종결어미, 평서문에는 종결어미가 뭐가 사용되냐면 다 혹은 비읍니다가 사용되고, 의문문에서의 종결어미는 니, 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명령문 같은 경우는 어라, 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유문은 자, 비읍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탄문은 구나, 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요 아주 이런 것들이 흔한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면 문장의 형식과 기능이 의문문이지만 의문문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뭐 조용히 할 수 없겠니? 라는 말을 통해서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기능은 요청 혹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걱정 좀 안 시킬 수 없나? 뭐 이렇게 걱정 좀 안 시킬 수 없니?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의문문 형식이긴 하지만 평서 혹은 명령문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글에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에 의한 표현을 찾아보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주체 높임은 다시 말하자면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게 주체고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께선 네모칸 치시고 환갑이시다. 네모칸 치는 것들은 다 주체 높임입니다. 어머니께선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고 있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내가 모셔야 서술어의 객체,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것,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것이 객체 높임법 세목한.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시어야 한다. 가시어야 한다. 주체를 높이고 있죠.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게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주체를 높이고 계시죠.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계실 네모칸 하루도 없으실 게다. 네모칸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셋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해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사람들을 부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네모칸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모칸 친 것들은 이 객체, 그리고 네모칸 친 것들은 주체 높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높임법은 문장의 발화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높임의 뭡니까? 종류예요. 높임의 대상이에요. 뭘 높이느냐에 따라 이것들이 다 뭡니까? 상대를 높이면 상대 높임법, 서술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 객체를 높이면 객체 높임법. 그래서 이것은 결국 높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보도록 하죠. 화자가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을 일컫는데 이게 상대 높임의 개념이 되겠죠. 주로 종결어미에 의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X 오느냐는 해라체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생겼습니다는 하십시오체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자,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 이것이 주체 높임법의 개념. 서술어의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한다. 보통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거나 주격주사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하여 실현된다. 그러니까 주체 높임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 주체 높임의 표시는 시를 사용하거나 깨서 등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주체 높임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또 있네요. 계시다, 잡수시다 등의 일부 특수 어휘 등을 사용한다라는데 뭐 예를 들면 주무시다 이런 것들이 특수 어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 높임법은 어떻게 되냐?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 표현된다는 거예요. 다음 거 배워볼게요. 이제
위 글에서는 도지신다, 가시오야, 개실 등이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자,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이 객체 높임의 개념이겠죠? 윗글의 모셔야, 뵐, 여쭤처럼 특수한 어휘에 의해 실현되며 부사어에 결합하는 조사 에게 대신 깨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모셔야, 뵐, 여쭤처럼 특수한 어휘에 실현되며 부사어에 결합하는 조사 에게 대신 깨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객체 높임 표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 하나의 문장의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둘 혹은 세 개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체계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옆에 교과서 나게 나와 있는데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는데요. 하십시오체가 하십시다, 하오체가 가시오, 하계체가 가세, 헤라체가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십시오체는 뭐 하십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하오체는 하시오. 자, 이 두 개를 보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살펴봤을 때는 이 두 개는 높임입니까? 낮춤입니까? 높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 높임이다. 이건 두루 높이는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하계체하고 헤라체는 뭐가 되겠어요? 두루 낮춤이 됩니다. 그래서 하계체의 예는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한해, 뭐 함세,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헤라체는 뭐가 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격식체가 되고, 비격식체는 해요체는, 이 해요체의 요는 뭐냐면요, 이 요가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이제 여기에서는 해요, 뭐 하지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해체에는 해, 하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시간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다음 노래에서 미술집 부분의 시제를 말해보자. 바람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길, 사라져간 과거의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사랑, 우리는 무슨 사랑, 어떤 사랑했나? 텅 빈 가슴 속에 채울 것을 찾아서 채울 미래의 시제가 되겠죠.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기 길 떠나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방황은 현재 시제죠.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제를 다 찾아봤습니다. 시제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는 일인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문법 범주를 시제라고 한다. 사실 그 문법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시간을 어떻게 딱딱 나누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범주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시제의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시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바라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인 사건 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과거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바라시라고 했죠.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이 사건 시. 그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뒤에 있으면 과거 시제. 사건 시하고 바라시가 함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 바라시보다 사건 시가 뒤에 있으면 그것은 미래 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쉽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바라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인 사건 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눠진다. 자,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이고,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며,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의 시제이다. 이것이 바로 자, 각각 과거 시제, 과거 시제의 정의. 자, 그리고 현재 시제의 정의. 그리고 미래 시제의 정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 노래에서 사라져가는 과거, 방황하는 현재, 채우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시제 외에 시간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동작상이 있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를 표현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동작상의 정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사태가 일정한 시간 영역 안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문법 범주다. 그래서 동작상에는 위 노래 떠나가고 있네처럼 고 있다에 의해 표시되는 진행만, 버리다에 의해 표시되는 완료 등이 있다. 그래서 동작상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이렇게 중심을 동작상에 깊이 있게 두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겼기 때문이지만, 원래는 동작상을 이렇게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뉩니다. 이 미완료상에서 진행상이 있고, 그리고 예정상이 있어요. 다른 말로 전망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완료하고 진행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작상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피동과 사동 표현으로 가보죠. 피동 표현. 나에 사용된 피동 표현을 찾고 그 표현 효과에 대해 탐구해보자. 먼저 이제 피동을 생각하면 능동이 떠올라야 되고, 사동을 생각하면 주동이 떠올라야 되는데, 주동과 사동의 관계, 주동과 그 능동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미리 좀 설명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좀 보도록 하시죠. 능동이라는 전체 집합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피동이라는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해보시죠. 능동과 짝을 이루는 것은 피동이에요. 그런데 주동과 짝을 이루는 것은 사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 능동과 피동이 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능동이라는 전체 집합 안에 주동과 사동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가를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 창문이 깨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문 깨트린 건 누구예요? 이 꼬맹이죠. 그리고 나의 손 식탁에 안 닦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깨졌어요 라는 것은 내가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깨트렸다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깨진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닦였네요, 안 닦였네요에서는 지금 동작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감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을 닦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어가 제 힘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
있어서 능동문과 피동문의 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능동문의 정의, 밑에는 피동문의 정의. 그러니까 능동문과 피동문은 대조를 이루는 짝이고요. 주동문과 사동문도 대조를 이루는 짝이다. 그러니까 능동문과 피동문의 기준 뭐냐? 잣대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냐? 그걸 직접 하면, 제임으로 하면 능동이고,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건 피동문이다.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능동문이 되고요. 기억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동작을 당하게 된 것이니까,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 피동문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경찰이라는 주어를, 이것을 목적어 자리로 넣으면서 에게를 붙여주고, 그리고 도둑을이라는 요 목적어를 도둑이라는 주어로 바꿔버리고, 잡았다라는 요것을요, 이것을 잡혔다라는, 이제 피동문으로 바꿀 때 피동전미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피동문은 능동문을 능동문의 주어를 목적으로 삼고, 능동문의 주어는 에게, 한테 등을 더하여 피동문의 부사어로 삼으며, 능동문의 서술어인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꿔 성립한다. 이때 피동사는 중요합니다. 이때 피동사는 능동사의 피동전미사 이시리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시리기 기억해 두세요. 능동사에 이시리기를 붙이면 뭐가 된다? 피동사가 된다. 보다 같은 경우는 보이다. 그리고 먹다는 먹히다. 걸다는 걸리다. 앉다는 안기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되냐면 되다, 걱정되다, 어지다, 넓어지다, 뭐뭐하게 되다, 초라하게 되다, 뭐 이런 포함된 말로 서술어에 쓰인 문장 역시 피동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피동표현이 되게 하는 방법, 피동표현 실현 조건이 되겠죠. 피동표현 실현 방법이라고 하시죠. 가에서는 깨졌어요, 나에서는 닦였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졌어요는 이때 가와 나의 바라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피동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닦였네요 하고요, 가에서는 피동표현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효과, 피동문을 통해서. 나에서는 손님이 닦는 동작의 주체인 종업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배려하는 효과. 결국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를 배려할 때 피동문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동표현 가보죠. 피동문은 우리가 능동과 피동은 동작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눴다면, 사동표현은 문장은 주어가 동작의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시키느냐, 요거에 따라서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뉘어진다.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주동문, 사동문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죠. 탐구해 보시면 가와 나의 의미상 차이.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의 차이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는 것도 되고요, 옷을 입힌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딸로 하여금 옷을 입도록 시킨 거죠.
됐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옷을 입게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접 행위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간접, 직접. 나는 직접만 가능하다. 아니, 나는요 간접만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입게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문, 남이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문. 그래서 이것은 주동문의 정의, 이것은 사동문의 정의, 자, 아이가 밥을 먹었다.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셨다. 먹다에 이를 붙였죠. 사동문은 기억과 같은 주동문에서 사동주인 아버지가 개입하여 주어가 되고, 원래 주동문의 주어는 에게 등을 붙여 부사어가 되며, 주동문의 서술어인 주동사는 사동문으로 바뀐다. 이때 사동사는 주동사의 사동 전미사 이히리기 우구 추 등을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서술어 시키다, 정지시키다, 뭐뭐게 하다, 입게 하다, 이런 것들로 실현되는 문장도 사동 표현으로 본다. 그래서 그 사동문의 실현 조건, 실현 방법, 사동문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5쪽을 가보도록 하죠. 이때 전미사에 의한 사동표현과 뭐뭐게 하다에 의한 사동표현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남에게 시켜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미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직접 행동하여 딸에게 색동옷을 입혔다는 의미와 딸 스스로 입게 하고 어머니를 시키기만 했다는 의미,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입힌 것은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요. 딸이 입게 스스로 입도록 시킨 거, 이걸 간접사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딸 스스로 색동옷을 입도록 어머니는 시키기만 했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 간접사동으로만 해석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지금 기억 같은 가 같은 경우는 입히셨다라는 어떤 사동 사동 전미사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서술어상의 사동 표현이 있다라는 걸 보면 서술어상의 사동 표현은 간접 행위만 나타나고 이히리기 우구추를 사용하는 사동 전미사는 간접과 직접 행위가 둘 다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 표현으로 가보죠. 가라를 통해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의 차이에 대해 탐구해 보자. 가, 아름이는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했다. 식사를 안 했다라 그랬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거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서 안 한 거니까 이건 의지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아니하다. 히읗이 들어가는 건 아니하다라고,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부정한다 그래서 단순 부정이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부정. 자, 다 창조는 100m 기록을 14초 이내로 당기고 싶지만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다.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건 뭡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죠.
12시까지 고향집에 가야 하는데 폭소리 내려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이 도저히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환경. 이렇게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보시면 가와 나는 안부정문이고요. 다와 나는 못 부정문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정문은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을 가리킨다. 부정문이라는 건 뭐냐?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이다. 이게 부정문의 정의가 되겠죠. 부정문에는 서술 앞에 부정부사 안,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 서술어 뒤에 보조 용어인 지 않다, 아니하다, 지 못하다 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 있다. 부정문의 종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으시면 기억 니은을 묶으시면 이게 부정문의 종류입니다. 부정문의 종류 1번. 자, 그 다음 부정문을 아니나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 혹은 단순 부정과 못이나 뭐뭐하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으로 나누기도 한다. 부정문의 종류를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부정문은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있는데 안부정문은 의지를 부정하는 의지 부정이 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단순 부정이 있다. 그리고 못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환경 부족이다라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고 그 의지 부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지 부정은 자신의 의지에 대한 부정, 단순 부정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부정, 능력 부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부정이다. 가에서는 동작 주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안부정문이 사용되었고 나에서는 부정하는 대상이 객관적인 사실이어서 안부정문이 사용되었다. 다에서는 동작 주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못부정문이 사용되었으며 라에서는 외부의 상황이 원인이기 때문에 못부정문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부정문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제 인용 표현 배워보도록 합니다. 이건 뭐 사실 앞에서 배웠던 거라서요. 우리 문장의 그 짜임에서 배웠어요. 다음 밑줄친 부분에서 인용의 형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때 우리의 대화는 또 끊어졌다. 이번엔 침묵이 오래 계속되었다. 나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잔을 비우고 났을 때 그도 잔을 대고 눈을 감고 마시는 게 보였다. 나는 이제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다소 서글픈 기분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렇고 그렇다. 이제 밑줄친 부분입니다. 또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다음에 또 라고 말할까?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술잔을 비운 아니 갑자기 한 손으로 내 한쪽 손을 살그머니 잡으며 말했다.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친 부분을 기억하시면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윗글에서 자 그럼 다음에 또 라고 말할까?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에서는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라고가 쓰였고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라고는 또 한 번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표현을 바꾼 것이기에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고가 쓰였다. 이렇듯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면서 인용 표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요 지금 문장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문장 표현 여러가지 종결, 높임 그리고 시간, 비동과 사동 그리고 안부정문 그리고 못부정문 그리고 인용 표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이 사실은요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배운 부분을 반드시 오마이노트에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